영국의 한 박사가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한국과 유사한 민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말투와 음식뿐 아니라 명절과 놀이까지 서로 아무 관련도 없을 것 같던 두 민족이 어딘가 이상하리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동남아시아 민족의 깊은 뿌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다큐멘터리 PD이자 문화인류학 박사인 엘리자베스 해밀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민족의 흔적이 동남아시아 깊은 곳에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에 관한 놀라운 여정입니다. 런던의 비 내리는 어느 날 제 책상에 감정의 기원이란 다큐멘터리 기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프로젝트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큐 촬영을 위해 미얀마 카야주의 외딴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느낀 첫 인상은 이곳은 확실히 아시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죠. 촬영 이틀째 되던 날 현지 소녀가 친구를 부르는 말투를 듣게 됐습니다. 야, 천천히 와도 돼라는 말이었죠.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에서 들었던 말투와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죠. 언어는 전혀 다른데 말끝에서 느껴지는 따스함, 그 정서적 울림이 한국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촬영 도중 스태프에게 이런 생각을 말했더니 그저 웃으며 또 당신의 직업병이 도진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마을은 라후족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죠. 그들과 한국,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날 밤, 텐트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라후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자신들이 북쪽에서 왔다고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죠. 북쪽? 그게 어디란 말인가? 이 의문은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흔적을 드러냅니다. 제가 겪은 일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죠. 다음 날 아침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마을 곳곳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더 깊은 호기심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방어에 유리한 전략적 선택인데 이런 거주 패턴이 고대 고구려의 산성 문화와 묘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다음 날 라후족의 명절 의식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찰밥, 돼지머리, 그리고 조상에게 절을 올리는 의식. 이건 분명 한국의 제사와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방송국 선배가 보여준 한국 다큐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봤더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현지 통역사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뭘 본 적이 있으세요? 통역사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한국이랑 너무 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촬영 중이던 카메라맨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걸요. 의식이 끝난 후 마을의 장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들의 조상에 대해 물었죠. 그리고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북쪽에서 왔다. 아주 오래전 강한 나라가 망하고 남쪽으로 피난 왔다고 전해진다. 북쪽의 강한 나라. 그 순간 고구려가 떠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구려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당나라와 맞서 싸웠고 결국 668년 멸망했죠. 그리고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남아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부는 신라로, 일부는 일본으로, 그리고 어쩌면 이곳 미얀마로도 왔을지 모릅니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중국은 늘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했지만 고구려는 분명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이렇게 멀리 미얀마까지 이어져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 한민족의 자부심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일본이 한국 역사를 왜곡하려 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로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죠. 저는 그날 밤 텐트에서 이 모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미션이 생긴 듯 했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인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라후족의 생활 방식과 언어, 문화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유사점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대형 박물관과 영국 국립문서보관소를 찾았습니다. 고구려 유민의 남아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죠. 영국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아시아 각지의 자료를 수집해왔고 그 중에는 한반도와 관련된 귀중한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파피루스 같은 고문서들을 뒤적이며 고구려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1884년 영국 탐험가 찰스 윌리엄슨이 미얀마 북부에서 작성한 기록이었습니다. 현지 부족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북방에서 온 사람들이라 주장한다. 그들의 의식과 관습은 일반적인 미얀마 부족들과 상당히 다르며 오히려 조선의 풍습과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내용이었죠. 이건 분명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현재의 북한과 중국 동북부를 아우르는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고 그 문화적 영향력은 더 멀리까지 미쳤을 겁니다. 일본도 백제 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았고 그들의 야마토 왕조는 백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죠. 하지만 그들은 항상 이런 사실을 감추려 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의 한 학예사는 제 연구에 흥미를 보이며 추가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많은 유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탈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라로 흡수되었지만 일부는 당나라의 지배를 피해 남쪽으로 계속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죠. 이 말에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미얀마까지 이르렀다면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 정서를 그곳에 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라후족의 문화 속에 녹아있는 것이죠. 무려 1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존되어 온 한민족의 DNA라니 이건 정말 경이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카페에 앉아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 가슴은 뜨거운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은 동북 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했지만 실제 고구려인들의 흔적은 이렇게 멀리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선 역사적 진실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BBC 동료들에게 이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그들도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 엘리자베스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해. 라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라후족과 한국인의 언어적, 정서적 유사성을 더 깊이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BBC 아카이브에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모두 찾아보았죠. 특히 한국인들의 일상 대화가 담긴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 조심해, 다치지 마 같은 표현들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들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의 정서가 바로 라후족의 대화에서도 느껴졌던 그 감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언어는 완전히 다르지만 말끝에 담긴 정서적 뉘앙스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같은 문화적 DNA를 공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유사성이었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그 특별한 정서적 울림이었죠. 중국은 항상 자신들이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런 섬세한 정서적 표현은 한국 문화만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런던에 사는 한국계 작가 정민리를 만나 이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건 정이에요. 엘리자베스 씨,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감정이죠.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지만 그 의미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민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깊은 애정과 유대감이죠. 가족 같은 따뜻함, 오랜 친구 같은 편안함 이런 것들이 모두 정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라후족의 대화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정서, 그것이 바로 정이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남긴 문화적 유산,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존되어 온 정서적 DNA였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동시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민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매우 강해요.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나라처럼요. 이런 공동체 의식도 정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라후족 마을에서 들었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역시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인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고 그 핵심에는 정이라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유사성을 넘어선 정서적, 문화적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BBC 본사에서 첫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언어에 담긴 정서 구조 비교 라후족과 한국인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발표장에는 BBC의 주요 프로듀서들과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인류학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 기획이 아니라 역사적 발견의 순간이 될 테니까요. 발표는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인의 문화적, 언어적 유사성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특히 제사의식의 유사성과 말끝에 담긴 정서적 뉘앙스의 공통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구려 유민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한 옥스퍼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해밀턴 박사,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만 너무 감정적인 접근이 아닌가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의 말에 다른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적 유사성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느꼈던 그 강렬한 연결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분명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그저 감정적인 해석에 불과했던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연구는 구조가 아닌 사람에 대한 거였는데 그날 밤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자들의 비판은 어느 정도 타당했습니다. 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정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들이 느낀 감정의 기록입니다. 특히 한민족의 역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워온 민족의 역사, 그것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 가슴 깊은 정서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35년 동안 한국의 역사를 지우려 했고 중국은 지금도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실은 문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말투와 습관, 의식 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라후족에게서 발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라후족과 한국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비교 연구를 해야 했습니다. BBC 측에 추가 연구 계획을 제출했고 다행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는 딸 소피아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라후족과의 연결고리를 더 확실히 발견할 수 있을까? 학자들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처음 온 곳인데도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꼈죠. 특히 공항 직원들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미얀마의 라후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에서 그 특유의 정이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희는 경상북도의 한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전통 제사를 촬영하기 위해서였죠. 시골 마을에 도착하자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왔네. 밥은 먹었니? 그 순간 제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정확히 라후족 마을에서 들었던 그 말투, 그 정서였습니다. 제사 촬영은 더욱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찰밥을 준비하고 돼지머리를 진설하고 조상에게 절을 올리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미얀마에서 본 라후족의 의식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특히 제사를 모시는 장년층 남성들의 진지한 표정과 경건한 태도는 라후족 장로들과 거의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촬영을 마친 후 마을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구려에 대해 물었죠.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고구려 유민의 후손들이 세운 곳이라는 전설이 있지. 물론 문서로 남아있진 않지만 대대로 그렇게 전해 내려왔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라후족과 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고
그것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른 대륙에 흩어져 살면서도 같은 문화적 DNA를 보존해온 것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찾던 감정은 여기 있었구나. 라후족과 한국인 사이의 연결고리,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정서적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정서가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강대국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한민족의 정서는 이렇게 강인하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다큐멘터리 편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감정의 기원이라는 제목 대신 말끝의 온도라는 새로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이 제목이 라후족과 한국인 사이의 정서적 연결을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편집 과정에서 저는 3가지 감정선을 교차시키기로 했습니다. 라후족의 일상, 한국인의 생활, 그리고 제 자신의 여정을 병렬적으로 보여주는 감정 중심 다큐멘터리를 구상했습니다. 특히 말끝에 묻어나는 정서적 뉘앙스, 그 따뜻한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을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BBC 본사에서 첫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제 연구를 의심했던 학자들도 참석했죠.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회의실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감동과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문화 비교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말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지.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그도 느낀 것 같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BBC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채널들에서도 방영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가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예상대로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추측성 다큐멘터리라고 폄하했지만 실제로는 이 다큐멘터리가 동북 공정에 타격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들이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이제 더 어려워졌으니까요. 일본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일부 일본 학자들은 오히려 이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며 고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문화적 교류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제안해왔습니다. 아마 그들도 자신들의 뿌리에 한반도 문화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끝에 담긴 온도, 그것은 1300년이 넘는 세월을 넘어 한민족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저는 한국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문화는 생각보다 더 넓고 깊게 퍼져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침략과 억압을 겪으면서도 여러분의 정신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영향력은 멀리 동남아시아까지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성공적으로 방영된 후 저는 딸 소피아와 함께 런던의 한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자주 들렀던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많이 바쁘셨죠? 그 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그것은 제가 미얀마 라후족 마을에서 느꼈던 것과 정확히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딸 소피아도 그 따뜻함을 느꼈는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하나의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소녀의 말투에서 느껴진 이상한 친숙함, 그것이 저를 이렇게 긴 여정으로 이끌었고 결국 새로운 역사적 발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피아, 이젠 알아. 이 감정을 어떻게 부르는지. 정이야. 소피아는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정이 뭐예요, 엄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란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는 따뜻한 연결감이지.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문화적 유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 바로 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감정은 언어나 국경, 심지어 1300년이라는 시간의 벽도 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영국인인 저에게 정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서양 문화에는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감정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 힘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갈수록 분열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갈등, 인종 간 대립, 이념적 차이. 하지만 정의 개념은 이런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따뜻하게 연결하는 이 감정,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BBC 다큐멘터리 PD로서 저는 많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만큼 저를 깊이 변화시킨 것은 없었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저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끝의 온도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고구려 문화의 흔적을 추적하는 시리즈를 기획 중입니다.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고구려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더 깊이 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구의 중심에는 언제나 정이라는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따뜻한 감정이야말로 1300년이라는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문화적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발견한 말끝의 온도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그 따뜻한 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